때는 조선 영조 때였습니다. 경상도 안동 땅에 곽도삼이란 농부가 살았는데 이 사내가 어찌나 힘이 장사였던지 혼자서 소 3마리 몫을 해낸다 하여 황소도삼이라 불렸답니다. 곽도삼은 30이 넘도록 장가를 들지 못했습니다. 워낙 체구가 크고 성격이 거칠어 처녀들이 겁을 먹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그에게도 봄날이 찾아왔습니다. 이웃 마을에 사는 김진사의 막내딸과 혼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이고, 저 황소 같은 사내한테 시집가면 며칠이나 버틸까? 저 거친 성격을 어찌 감당하고 살꼬? 마을 사람들은 걱정했지만 새색 씨는 의외로 단정하고 착했습니다. 이름은 춘섬이라 했는데 얼굴도 예쁘고 성품도 온화하여 시댁 식구들의 마음을 금세 사로잡았답니다. 춘섬의 하루는 닭이 울기도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곽도삼의 집은 1년 내내 10식구가 살았는데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모든 살림을 맡겨두고 손자들하고만 놀았지요. 아이고, 며느리야. 내가 어찌나 일을 잘하는지 이제는 내가 할 일이 없구나. 시어머니의 말씀은 칭찬 같지만 사실은 내가 다 알아서 하라는 뜻이었답니다. 춘섬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틈도 없이 일했지요. 아침상 차리고 새참 나르고 점심 준비하고. 아구야, 허리가 끊어질 것 같구나. 그래도 낮에 하는 일은 견딜만 했습니다. 정작 문제는 밤이었지요. 곽도삼이 들어오면 시작되는 밤일이 춘섬에게는 가장 큰 고통이었답니다. 여보, 오늘도 농사일하느라 힘드셨을 텐데. 허허, 무슨 소리? 내가 언제 힘들다 했나? 이제부터가 진짜 일이지. 곽도삼은 마치 황소가 밭을 갈 듯 거침없이 달려들었습니다. 춘섬은 밤마다 곽도삼의 우람한 팔뚝에 눌려 숨도 제대로 못 쉬었지요. 아이고, 이래서야 내 몸이 견딜 수가 있나. 하루는 시장에 나갔다가 노파들의 이야기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자네 알지? 까마귀 고기를 먹으면 금방 했던 일도 까먹게 된다네. 춘섬은 귀가 번쩍 띄었습니다. 그동안 찾아 헤맸던 해결책이 바로 눈앞에 있었던 것이지요. 이제야 방도가 생겼구나. 오늘 밤이 지나면 서방님도 좀 잠잠해지시겠지. 춘섬은 서둘러 장에서 돌아와 머슴 삼돌이를 불렀습니다. 삼돌아, 내가 꼭 도와줘야 할 일이 있단다. 마님, 무슨 일이시온지요? 삼돌아, 까마귀 한 마리만 잡아다 주면 내 봄내이도 새로 사주마. 춘섬의 말에 삼돌이는 귀가 솔깃했습니다. 마침 봄내이가 다 해져서 걱정이던 참이었지요. 그거야 쉽지요. 저 뒷산에 까마귀가 수두룩하니. 삼돌이는 그날로 뒷산에 올라가 까마귀를 잡으러 갔습니다. 하지만 이게 웬일입니까? 평소엔 시끄럽게 울어대던 까마귀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것이었지요. 이상하네. 여기 늘 까마귀가 많았는데. 삼돌이가 한숨을 쉬며 돌아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저 멀리서 까악까악 하는 소리가 들렸지요. 삼돌이는 눈을 반짝이며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요놈, 오늘은 꼭 잡고 말 테야. 삼돌이는 온갖 꾀를 부려가며 까마귀를 쫓았습니다. 그물도 치고 덫도 놓았지요. 하지만 까마귀들은 영리하게도 모든 함정을 피해 갔답니다. 아이고, 이러다가는 해가 저물겠구나. 그때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놓아둔 덫에서 탁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달려가 보니 까마귀 한 마리가 덫에 걸려 있었지요. 드디어 잡았다. 삼돌이는 신이 나서 까마귀를 들고 춘섬에게 달려갔습니다. 마님, 여기 까마귀 잡아왔습니다. 아이고, 수고했구나. 자, 여기 약속한 봄내에 갑시다. 춘섬은 서둘러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이제 남은 건 까마귀 고기를 맛있게 요리하는 일뿐이었지요. 자, 이제 이 까마귀를 어떻게 요리할까? 춘섬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까마귀 고기가 아무리 좋다지만 그냥 끓여내면 서방님이 의심할 터였지요. 아, 그렇지. 네. 오골개탕이라 하면 되겠구나.
춘섬은 부엌에서 정성껏 까마귀를 손질했습니다. 깨끗이 털을 뽑고 내장을 제거한 뒤 마늘과 생강을 듬뿍 넣고 푹 구웠지요. 이렇게 양념을 하면 까마귀 고기 특유의 냄새도 가려질 거야. 솥에서는 보글보글 좋은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춘섬은 몰래 한 숟가락 맛을 보았지요. 생각보다 맛있네? 이래서야 서방님이 의심할 리가 없겠어. 마침 곽도삼이 들에서 돌아올 시간이었습니다. 춘섬은 정성스레 상을 차렸지요. 서방님, 오늘은 특별히 제가 오골계탕을 끓여놨어요. 이게 웬 별식이냐? 어머님께서 말씀하시길 일하시느라 기운이 빠지셨을 테니 보신하시라고. 곽도삼은 허허 웃으며 상에 앉았습니다. 그의 콧구멍이 벌렁거리며 국물 냄새를 맡았지요. 어디 보자. 이거 맛있구나. 역시 우리 마누라가 끓인 거라 그런지 맛이 색다르네. 곽도삼은 순식간에 국물을 다 비웠습니다. 춘섬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지요. 이제 오늘 밤부터는 편히 잘 수 있겠구나. 하지만 춘섬의 기대는 완전히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해가 저물고 잠자리에 들었을 때였지요. 여보, 오늘따라 왜 이리 평소보다 기운이 넘치는지 모르겠소. 곽도삼은 평소보다 더 힘이 넘쳐났습니다. 마치 산에서 내려온 곰처럼 춘섬을 덮쳐왔지요. 아이고 서방님, 오늘은 편히 쉬시지요. 무슨 소리? 오골계탕 덕분에 기운이 나서 그러는데 왜 말리는 거요? 춘섬은 까마귀 고기가 오히려 보약이 된 것 같아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한밤중이 되어서야 곽도삼이 잠이 들었지요. 드디어 잠드셨나? 하지만 잠시 후 곽도삼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러더니 다시 춘삼을 덮치는 것이었습니다. 서방님, 금방 그러시고 또 왜 이러시나요? 아니, 내가 무얼 했다는 게요. 가만히 있어 보시오. 배구먼이나. 춘섬은 그제서야 까마귀 고기가 왜 잊어버리게 만든다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잊어버리니까 계속 새로 시작하는 것이었지요. 그렇게 까마귀 고기는 춘섬을 더 피로하게 만들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달려드는 곽도삼 때문에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였죠. 이대로는 버티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에 춘섬은 서방님을 피하기 위해 갖은 꾀를 짜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시도한 것은 병치레가 있다고 연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원래도 몸이 약한 편이었던 춘섬은 이를 이용해 보기로 한 것이지요. 서방님, 오늘은 제가 감기가 들어 몸살이 나서. 아이고, 그럼 내가 덮여줘야겠소. 아니에요. 전 혼자 자다가 땀을 내고 싶어요. 하지만 곽도삼은 오히려 더 걱정이 된다며 춘섬의 이마에 손을 얹고 체온을 재더니 아내를 더 꼭 끌어안은 채 잠들었답니다. 이래야 감기가 빨리 낫지. 다음 날 아침 정말로 땀에 흠뻑 젖어 일어난 춘섬은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아이고, 이러다가는 진짜 병이 들겠구나. 두 번째로 생각해낸 방법은 곽도삼을 바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일벌레였던 곽도삼이 피곤해 지쳐 쓰러지게 만들면 되지 않을까 싶었던 거지요. 서방님, 마을 아래쪽 논에 물고가 터졌다는데 어서 가보셔야 할 것 같아요. 알겠소. 금방 다녀오리다. 얼마 지나지 않아 곽도삼이 돌아왔습니다. 물건은 금방 고쳤소. 다른 일거리는 없소? 아, 그러고 보니 뒷산에 나무도 해와야 하고. 그거야 식은 죽 먹기지. 이렇게 해서 곽도삼은 하루 종일 이 일 저 일을 하며 뛰어다녔습니다. 하지만 해가 저물어 돌아온 그의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지요. 허허, 이렇게 바쁘게 일하고 나니 더 힘이 나는구려. 그날 밤 춘섬은 평소보다 더 고된 밤을 보내야 했답니다. 세 번째 묘책은 부엌일을 핑계 삼는 것이었습니다. 여보, 내일 새벽부터 메주를 쏘아야 해서 일찍 부엌으로 가봐야겠어요. 그럼 내가 거들어주지. 아이고, 서방님이 어디 부엌일을 하신다고요. 하지만 곽도삼은
이미 부엌으로 따라 들어와 있었습니다. 춘섬이 콩을 삶으면 그릇을 날라주고 메주를 버무리면 절구지를 거들어 주었지요. 급기야 춘섬이 밤늦게까지 그릇을 닦겠다고 하자 여보, 내가 저 우물가에서 씻어올 테니 먼저 들어가 계시오. 하며 이를 뺏어버렸답니다. 아이고, 이래서야 더 힘들어지겠구나. 결국 춘섬은 씻은 그릇을 들고 온 곽도삼의 우람한 팔에 이끌려 안방으로 들어가고 말았지요. 네 번째로 춘섬은 아예 큰 승부수를 띄워보기로 했습니다. 절까지 가서 밤새 불공을 드리겠다고 한 것이지요. 서방님, 절에 가서 부처님께 불공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밤길이 위험하니 내가 같이 가주겠소. 아니에요. 제가 홀로 정성을 들여야. 그래도 호랑이라도 나올까 걱정되니 내가 절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겠소. 이렇게 해서 둘은 함께 산길을 올랐습니다. 춘섬은 법당에 들어가 절을 하고 곽도삼은 밖에서 기다렸지요. 하지만 한밤중이 되자 법당 안이 걱정된다며 들어와 앉더니 급기야 춘섬의 옆에서 꾸벅꾸벅 조는 것이었습니다. 여보, 절에서 잠들면 안 되니 이제 집으로 가시지요. 응? 아, 그래야겠소. 허나 이왕 이렇게 된 거 내일은 내가 같이 불공을 드리리다. 다섯 번째로는 동네 안악들과 함께 밤마다 품앗이를 하기로 했습니다. 여럿이 모여 삼을 삼고 길쌈을 하면 곽도삼도 어쩔 수 없으리라 생각한 것이지요. 서방님, 오늘부터 마을 안악들과 품앗이를 시작하기로 했어요. 오, 그럼 내가 등불이라도 밝혀주겠소. 이렇게 해서 곽도삼은 매일 밤 춘섬이 있는 작업방 앞에 앉아 등불을 밝혀주었답니다. 안악들은 처음엔 쑥스러워했지만 곧 곽도삼의 우렁찬 목소리로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에 빠져들었지요. 하지만 자정이 되어 모두 돌아가면 자, 이제 우리만의 시간이오. 이렇게 춘섬에 가진 노력은 모두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오히려 곽도삼은 아내가 도망 다닐수록 더욱 정이 들었다나요. 하루는 마을 노인들이 곽도삼을 불러 말했답니다. 자네가 너무 과하면 집안이 망하는 법이여. 아무리 힘이 좋다고 해도 아내를 그리 굴리면 되겠나?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자제하겠습니다. 하고 대답은 했지만 그날도 곽도삼은 춘섬의 뒤를 졸졸 따라다녔지요. 마을 안악들은 이런 춘섬을 보며 한숨 섞인 웃음을 지었답니다. 우리 영감들은 그나마 힘이라도 약해서 다행이여. 그려 힘센 것도 팔자의 한 찜이란 말이 저리 보니 실감나네. 어느 날 곽도삼은 들이를 마치고 산길을 걷다가 우연히 신기한 산삼 한 뿌리를 발견했습니다. 그 산삼은 뿌리가 마치 사람 형상을 하고 있었고 금빛으로 반짝이는 것이 범상치 않아 보였습니다. 곽도삼은 눈을 번쩍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산삼은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다는데 이걸 먹으면 내가 더 강해질 수 있겠구나. 그는 산삼을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춘섬이 반갑게 그를 맞이하며 물었습니다. 여보, 오늘은 또 무슨 보물을 가져오셨나요? 곽도삼은 산삼을 보여주며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이것 보시오. 이건 하늘이 내려준 산삼이라오. 내가 이걸 먹고 더 건강해지면 당신도 좋지 않겠소? 춘섬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렸습니다. 서방님, 너무 귀한 것이라 잘못 먹으면 탈이 날지도 몰라요. 그냥 약초 장사에게 가져가서 약으로 쓰게 하세요. 하지만 곽도삼은 아내의 말을 듣지 않았지요. 내 힘으로 발견한 산삼인데 이 몸의 기운을 더 보태야 하지 않겠소? 그는 그날 저녁 산삼을 깨끗이 손질해 삶아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일도 없었지만 밤이 되자 곽도삼은 갑자기 배를 움켜잡으며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이고, 이게 어찌된 일이오? 내 속이 불처럼 뜨겁고 머리가 아프구려. 춘섬은 깜짝 놀라며 곽도삼을 부축했습니다. 서방님, 제가 의원을 부르러 가겠습니다. 하지만 곽도삼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지요. 아니야. 이건 잠시 지나가는 탈일 거요. 내가 잘못했어. 말을 듣지 않은 내 잘못이요. 곽도삼은 밤새 열에 시달리며 고통스러워했고 춘섬은 그의 곁에서 한시도 떠나지 않고 간호했습니다. 그렇게 사흘 밤낮을 앓고 난 뒤 곽도삼은 겨우 열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곽도삼은 예전에 넘치는 기운을 잃고 말았지요. 특히 밤이 되면 피곤함이 몰려와 곧장 잠들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춘섬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좀 쉴 수 있게 되었구나. 그녀는 오랜만에 조용한 밤을 맞으며 마음의 여유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점점 곽도삼의 이전 모습이 그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곽도삼이 조용히 잠든 모습을 바라보던 춘섬은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깊은 숨소리를 들으며 그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내가 서방님을 말렸어야 했는데 그 넘치는 힘과 활기가 우리 가정을 얼마나 풍요롭게 했던가. 그것이 귀찮다고 생각했던 내가 어리석었구나. 그녀는 곽도삼의 손을 잡고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이후 춘섬은 곽도삼에게 더 잘하려고 노력했지만 그의 에너지는 이미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밤낮으로 넘치던 그의 활기는 이제 기억 속에만 남아 있었지요. 행복이란 때로는 불편함 속에서 숨쉬는 것임을 이제야 알게 된 춘섬의 얼굴에 씁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춘섬은 깊은 한숨과 함께 그 깨달음을 가슴에 묻었습니다. 다음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무실댁은 시집간 지 4년 만에 시댁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더 이상 시댁에서 설 자리가 없었고 결국 친정으로 돌아가야 했지요. 그날 무실댁은 시댁 대청 마루에서 짐을 꾸리며 머리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지요. 내가 잘못한 게 없다. 그저 인연이 닿지 않았을 뿐이니 너무 괴로워하지 말거라. 시아버지는 그녀의 손에 묵직한 전대를 쥐어주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돈으로 새 삶을 시작하려무나. 그것이 나의 마지막 부탁이란다. 무실댁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떠나기 전 한 번도 친해지지 못한 시어머니의 방을 지나치며 발걸음을 멈추었지만 문을 두드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무실댁은 고갯길을 넘어 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친정으로 돌아온 무실댁은 막막한 마음으로 방 한 구석에서 밤낮 없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무실댁이 돌아온 이유를 정확히 알고 있었지만 그 누구도 그녀를 책망하지 않았지요. 이대로 우울하게만 있다가는 병들어 죽을 거야. 무언가 할 일을 찾아보는 게 좋겠어. 무실댁은 밭대기 딸린 초가 삼간을 구해 농사를 지을 생각도 했지만 혼자서 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나 같은 여자가 밭을 일굴 수 있을까? 그녀는 생각을 거듭할수록 자신감을 잃어갔지요. 그러던 어느 날 시집 쪽으로 먼 친척이 되는 나루터 주막의 안주인이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안주인은 눈물을 글썽이며 무실댁의 손을 잡았습니다. 질부야, 모질게 살아야 한다. 세상이 모질게 굴면 너라도 단단해져야 하는 거야. 아무도 믿지 말고 너 자신만 믿어야 한다. 두 여인은 긴 시간 동안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위로와 공감을 주고받았습니다. 한참의 이야기 끝에 안주인이 본론을 꺼내 들었습니다. 한양에서 포목점을 하는 마지가 올라오라고 해서 애 아버지가 주막을 넘기려 하는구먼. 내가 너를 위해 이 기회를 알려주고 싶어서 얘까지 왔단다. 무실댁은 반신반의했지만 자신의 전 재산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한 달 동안 나루터 주막에서 부엌일을 도왔습니다. 손님이 끊이지 않고 주막이 항상 북적이는 것을 보며
그녀는 희망을 품기 시작했지요. 주막은 강 건너에서 장사배를 타고 온 이들, 먼 길을 떠나는 객주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었고, 주막의 소란과 웃음 속에서 무실댁은 다시금 삶의 의지를 되찾아갔습니다. 한 달 뒤 무실댁은 전 재산을 주막에 투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안주인과 계약을 마친 뒤 정식으로 주막을 인수했고,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된 공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나루터 주막을 인수한 무실댁은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와 걱정을 안고 첫날을 맞이했습니다. 주막 안은 오래된 나무 기둥에서 풍기는 나프탈렌 냄새와 벽에 걸린 퇴색된 붉은 천으로 꾸며져 있었고, 오래된 호롱불은 주인의 부재를 알려주듯 어둑어둑한 빛만을 남기고 있었지요. 그녀는 하루라도 빨리 이곳을 손님들로 가득 채워야겠다는 의지로 작은 빗자루를 들어 먼지를 털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첫날부터 일은 쉬운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새로 사들인 주막은 벽 곳곳이 무너져가고 있었고, 부엌의 화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올랐습니다. 그녀는 손수 연기를 뚫고 그을음에 범벅이 된 손으로 화로를 고쳤지요. 모질게 살아야 한다. 친척 안주인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새벽까지 땀을 흘리며 주막을 정돈했습니다. 드디어 나루터 주막의 첫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강 건너에서 물건을 팔러 온 객주였고, 무실댁은 그를 반갑게 맞이했지요. 어서 오세요. 감길이 험했을 텐데 따뜻한 국밥 한 그릇 어떠세요? 무실댁의 상냥한 말투와 정성 어린 태도는 금세 손님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손님은 길에서 지친 몸을 녹이며 주막을 칭찬했습니다. 이 주막은 참 포근하군요. 주모님 솜씨가 좋으십니다. 그 칭찬에 무실댁은 비로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앞으로도 종종 찾아주신다면 제가 더욱 잘 대접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주막에는 또 다른 손님 2명이 찾아왔습니다. 상인과 일꾼으로 보이는 이들은 고단한 표정으로 자리를 잡았지요. 무실댁은 재빨리 음식을 준비하며 손님들에게 정성껏 대접했습니다. 그들은 음식 맛에 감탄하며 서로 농담을 주고받았고, 주막 안은 금세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손님들이 떠난 뒤 그녀는 홀로 빈 주막을 정리하며 마음속 깊이 자신감을 느꼈지요. 이제 내가 다시 설 수 있겠구나. 무실댁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부엌을 정리하고 주막 안팎을 청소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강가에 물 한 개가 피어오를 무렵 그녀는 새로 지은 요리를 준비하고 멀리서 들려오는 나룻배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녀의 새로운 일상이 되었고, 손님을 맞이하는 시간이 그녀에게는 생계를 넘어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 순간이 되었답니다. 그녀는 드디어 자신의 노력으로 새로운 삶을 일구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주막을 운영한 지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강 건너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무실댁의 귀를 잡아 끌었습니다. 나룻배를 타고 오가는 사람들이 소곤소곤 대화하는 것이었지요. 저 강 건너에 새 주막을 짓고 있대. 새 주막 주인이 여기를 운영하다 한양으로 떠난다던 전 주인이라던데. 무실댁은 강 건너를 바라보며 이상한 낌새를 느꼈지요. 며칠 뒤 그녀는 목수들이 강 건너편에서 집을 짓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바로 전에 주막을 넘긴 친척 부부가 새로 건물을 올리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무실댁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그들이 나를 속였구나. 그날 밤 무실댁은 나룻배를 타고 강을 건넜습니다. 번듯한 새 주막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안주인을 마주한 그녀는 목소리를 높였지요. 아침에 이게 무슨 일입니까? 분명 주막을 넘기고 떠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안주인은 억울한 척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질부야, 나도 어쩔 수 없었다.
애 아버지가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 다시 주막을 하겠다고 하니 어찌하겠니? 무실댁은 치를 떨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러나 당장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지요. 그녀는 이를 악물고 돌아왔습니다. 번듯한 새 주막이 문을 열자 무실댁의 낡은 주막에 들던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겨 버리고 말았지요. 어두운 밤이면 주막 안은 적막했습니다. 무실댁은 텅 빈 객방들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떻게 다시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단 말인가? 그녀는 술잔을 기울이며 매일같이 고민했지만 쉽게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강 건너 새 주막으로 가려던 손님이 나룻배가 끊겨 어쩔 수 없이 무실댁의 주막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손님은 낡은 주막에 실망한 듯 어깨를 으쓱했지만 무실댁은 정성껏 저녁상을 차려 내놓았지요. 그리고 그녀는 머릿속으로 무언가를 결심한 듯 단호한 눈빛을 띄었습니다. 무실댁은 손님에게 정성껏 저녁상을 차려 내놓은 뒤 막걸리 한 사발을 소반에 받쳐 들고 객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손님 앞에 조용히 앉아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건넸습니다. 손님, 간 길이 험하셨죠? 제가 준비한 막걸리로 오늘 하루의 피로를 풀어보세요. 손님은 고마운 마음으로 막걸리를 들이켰습니다. 길이 멀고 피곤하셨을 텐데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무실댁은 막걸리 한 사발을 들이킨 손님을 눕히고 다리를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시집에서 쫓겨나오기는 했지만 아직도 22살 탱탱한 주모가 다리 안마를 해주니 어느새 손님은 기분이 좋아져 입을 해벌렸지요. 이 특별한 서비스에 입소문을 타고 손님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지요. 가지껏 기왕 버린 몸에 아이도 못 낳는 몸. 무실댁은 짓궂은 손님에게는 치마를 벗는 것도 서슴지 않았지요. 소문은 점차 퍼져나갔습니다. 손님들은 그녀의 주막을 찾기 위해 먼 길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객방 6개가 모두 차 손님이 몰릴 때도 있었지만 무실댁은 지친 기색 없이 이들을 정성껏 맞았습니다. 그녀의 손길과 따뜻한 환대는 손님들에게 오래도록 기억될 특별한 경험이 되었지요. 강 건너 새 주막의 안주인은 무실댁 주막의 소문을 진작에 들었고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손님을 모두 빼앗긴 현실에 심술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지요. 저 계집애가 뭐라고 저런 소리를 듣는 거야? 내가 하면 훨씬 더 잘할 수 있어. 안주인은 팔짱을 끼고 더 이상 참고만 있을 수 없었지요. 40대 초반에 허리통이 뒤룩뒤룩해진 그녀는 무실댁을 따라하기 위해 거울 앞에 앉아 분을 바르며 화장을 시작했습니다. 간만에 꾸미니 아직 20대처럼 보이는구만. 안 넘어갈 사는 놈이 없겠어.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손님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술을 마시고 있던 남정네가 앉아 있었고 그녀는 능청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다가갔습니다. 손님, 먼 길 오시느라 피곤하시죠? 제가 다리 좀 주물러 드릴게요. 안주인은 손님의 옆에 앉아 그의 다리를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투박했지만 술기운이 오른 손님은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였지요. 하지만 곧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갔습니다. 손님 아래가 불끈 솟아오르자 안주인은 얼굴이 달아오르며 갑자기 치마를 걷어 올렸지요. 에라 모르겠다. 나도 한번 해보자. 그러나 무실댁과 아지매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실댁에게는 남편이 없었지만 아지매에게는 엄연히 성질 급한 남편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안주인의 남편은 방 안에서 벌어진 일을 금방 알아차리고는 분노에 차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게 무슨 꼴이냐? 서방이 있는 여편네가 어디 몸을 함부로 굴린단 말이냐? 남편은 안주인을 발로 차며 대판 싸움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싸움은 점점 격해졌고
안주인은 홧김에 들고 있던 호롱불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바람 부는 겨울밤, 호롱불에서 시작된 불길은 순식간에 새 주막 전체로 번져갔지요. 새 주막은 그날 밤 잿더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안주인은 넘어지는 바람에 얼굴에 심각한 화상을 입었고 흉측한 몰골로 더 이상 손님을 맞을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마을을 떠났고 새 주막의 자리는 폐허로 남았지요.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수군거렸지요. 지나친 욕심은 화를 부르는 법이지. 자신의 위치를 알고 겸손했더라면 이런 비극은 없었을 텐데. 사람들은 계속 무실되게 주막을 찾았고 그녀는 오랜 시간 마을에서 사랑받는 주모로 남았답니다. 다음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때는 조선 숙종 때였습니다. 경상도 안동 땅에 조만득이란 참봉이 살았는데 이 양반이 어찌나 재물을 모았던지 그의 재산이 천석에 이를 정도였답니다. 허나 재물이 불어날수록 욕심도 함께 불어나 돈과 관련된 일이라면 눈에 쌍심지를 켜고 달려드는 것이 조만득의 큰 약점이었지요. 조만득은 본래 그리 넉넉지 않은 집안에서 태어났답니다. 어려서부터 가난에 시달리다 보니 돈이라면 기를 쓰고 모았지요. 20살 때는 마을 장터에서 장사를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했답니다. 어이구, 저 조만득이 또 장터에서 밤을 새우는구먼. 그러게 말일세. 저리잠도 안 자고 일을 허니 저러다 골병 들겠구먼. 마을 사람들은 그런 조만득을 걱정스레 바라보았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들이 자신을 얕잡아 보는 것이 더 큰 동기가 되어 더욱 열심히 일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장사 수완을 알아본 안동 최고의 부자 김참판이 그를 사위로 삼고자 했답니다. 김참판의 막내딸과 혼인한 조만득은 그때부터 돈을 불리는 재주가 더욱 늘어났지요. 여복의 조만득이 자네 장사 수완이 여간이 아니야. 이번에도 10배의 이익을 남겼다지? 허허, 과찬이십니다.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지요. 겸손한 말투와는 달리 조만득의 눈은 날카로운 매와 같았습니다. 좋은 물건을 보면 발 빠르게 사들이고 이익이 날 만한 때를 기다렸다가 비싸게 팔아치웠지요. 그렇게 20년이 흘러 조만득은 안동에서 손꼽히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장사로 번 돈으로 토지를 사들였고 마침내 참봉 자리까지 얻게 되었지요. 하지만 부자가 될수록 그의 욕심은 더욱 커져만 갔답니다. 여보시오 임자. 이번에 들어온 장리쌀의 이자가 너무 적소이다. 다음부턴 2배로 받도록 하시오. 영감. 그래도 가난한 소작인들이 먹고 살기도 힘들다 하는데. 제 것 못 지키는 자에겐 자비가 독이 되는 법이오. 아내의 만류에도 조만득은 냉정했습니다. 돈을 버는 일이라면 친족도 가리지 않았지요. 심지어 자기 동생이 빌린 돈을 갚지 못하자 관과에 고발하기까지 했답니다. 그런 조만득에게 한 가지 자랑거리가 있었으니 바로 손자 인성이었습니다. 인성이는 어려서부터 총명하여 서당에서도 으뜸이었고 할아버지의 욕심 많은 성정을 걱정하며 자주 충고를 했지요. 할아버님, 돈만이 전부는 아니옵니다. 명심보감에도 이르기를 재물을 모으는 것보다 덕을 쌓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였사옵니다. 허허, 이놈 제법이구나. 하지만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지 않단다. 그러던 어느 해 겨울이었습니다. 눈보라가 휘몰아치던 그날 한 낯선 선비가 조참봉의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젊은 나이에 수염이 희끗한 그 선비는 박도섭이라 했는데 초라한 차림새와 달리 풍채가 당당했답니다. 이 박도섭이란 자는 실은 경상도 일대에서 악명 높은 사기꾼이었습니다. 어려서 과거 공부를 하다 낙방한 뒤로 전국을 떠돌며 돈 많은 양반들을 속여
재물을 뜯어내는 것이 그의 생업이었지요. 이번엔 큰 물고기를 낚아볼까? 조참봉이 욕심 많기로 소문이 자자하니 내 이번에는 제대로 한 판 벌여야겠군. 박도섭은 며칠 전부터 조참봉 댁을 살펴보며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서 조참봉의 성정을 듣고 그의 약점을 정확히 파악했지요. 소인은 옹천에서 온 박도섭이라 하옵니다. 아버지께서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계시어. 박도섭의 이야기는 마치 잘 짜인 연극과 같았습니다. 때론 눈물을 보이고 때론 분노를 보이며 조참봉의 마음을 교묘히 흔들었지요. 그리고 마침내 보따리 속 금부처를 꺼내들었습니다. 이는 저희 가문의 가보로서 신라 진평왕께서 하사하신 금부초이옵니다. 500냥만 빌려주시면. 조참봉의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금부처는 한치의 흠도 없이 찬란히 빛났고 그 무게감도 진짜처럼 느껴졌지요. 게다가 500냥에 대한 이자까지 약속하니 이보다 더 좋은 거래가 어디 있겠습니까? 500냥이라. 그리 큰 돈도 아니니 내어줄 수야 있겠소만. 조만득은 괜스레 콧방귀를 뀌며 시치미를 떼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돈을 내어줄 생각을 굳혔지요. 금부처의 값어치가 500냥의 10배는 될 터였으니 이자까지 받는다면 이보다 더 좋은 장사가 없다고 생각했답니다. 자, 여기 500냥이요. 정월 금음날까지 이자 100냥을 더해 갚지 않으면 이 금부처는 내 것이 되는 걸로 알고 있겠소. 그러하옵니다. 그때까지 못 갚으면 이 금부처는 영영 나으리의 것이 되옵니다. 박도섭은 돈을 받아들자마자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마치 진짜로 급한 일이 있는 양 눈물까지 글썽이며 절을 하고 떠났지요. 그날부터 조만득의 일상은 180도 바뀌었답니다. 매일 아침 금부처를 닫고 문을 열어주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고 틈만 나면 친구들을 불러 자랑했지요. 이보게들, 이리 와서 보시게. 이게 바로 신라 진평왕께서 하사하신 금부처일세. 값으로 치면 5천냥은 될 걸세. 허허, 자네 이번엔 대박을 터뜨렸구먼. 정월 금음날이 지나면 아예 자네 것이 되는 거고? 그렇다네. 그놈이 돈을 못 갚으면 이건 온전히 내 것이 되는 거지. 하지만 조만득의 기쁨도 잠시 서당에서 공부하던 손자 인성이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평소 역사와 문물에 관심이 많았던 인성은 할아버지의 자랑 이야기를 듣자마자 의심이 들었지요. 할아버님, 이상하옵니다. 신라 진평왕 때는 이런 양식의 불상을 만들지 않았다 하옵니다. 게다가 인성은 조심스레 금부처를 살폈습니다. 그러더니 손톱으로 살짝 긁어보았지요. 금빛 도금 밑으로 시커먼 쇳빛이 드러났습니다. 이건 순금이 아닌 것 같사옵니다. 겉만 금으로 도금한 것으로 보이옵니다. 뭐라고? 조만득은 그 자리에서 그만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500냥이나 되는 거금을 날린 것도 서러운데 친구들에게 자랑했던 일이 떠올라 얼굴이 화끈거렸지요. 아이고, 이를 어쩌면 좋단 말이냐. 네, 이놈의 욕심 때문에. 조만득은 자리에 드러누워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사람들의 비웃음 소리가 벌써부터 귓가에 들리는 것만 같았지요. 이때 손자 인성이가 묘책을 내놓았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책을 많이 읽어 지혜가 남달랐지요. 할아버님, 이대로 주저앉아 계실 순 없사옵니다. 제게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생각이냐? 차라리 도둑 맞았다고 하시는 게 어떠신지요? 할아버지께서 금부처를 자랑하신 덕에 그 가치를 모두가 알고 있으니 도둑이 들어 훔쳐갔다 하면 누구나 믿을 것이옵니다. 조만득은 손자의 말에 눈이 번쩍 띄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워낙 귀한 보물이라 소문이 났으니 도둑 맞았다 해도 이상할 게 없었지요. 허나 그놈이 정월 금음날 돈을 갚으러 오면 어찌한단 말이냐? 그때가 되면 저 금부처로 그자의 정체를 밝히면 될 것이옵니다. 가짜 금부처로 사기를 친 자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조만득은 손자의 지혜에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인성의 계획대로 일을 꾸몄지요. 먼저 인성이가 자신과 할아버지를 밧줄로 묶었습니다. 도둑이야! 도둑이 들었다! 한밤중에 울리는 비명 소리에 하인들이 달려왔습니다. 마당에는 조만득과 손자가 밧줄에 묶인 채 누워 있었고 금부처가 있던 자리는 텅 비어 있었지요. 큰일 났습니다. 대감마님과 도련님을 묶어놓고 금부처를 훔쳐갔습니다. 이 소식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조만득이 평소 금부처를 그토록 자랑하고 다녔으니 누구도 이 소문을 의심하지 않았지요. 한편 박도섭은 풍기 땅에서 첩을 얻어 호의호식하고 있었습니다. 500냥이면 한동안 편히 지낼 수 있는 돈이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뭐라고? 조참봉의 금부처를 도둑이 훔쳐갔다고? 처음엔 그저 웃고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건 더 큰 기회가 되겠다는 확신이 들었지요. 지금 찾아가서 불상을 돌려달라고 하면 더 큰 돈을 벌 수 있겠구나. 박도섭은 더 큰 한탕을 꿈꾸며 조만득의 집을 찾아가 보기로 결심했지요. 이보시오. 정월 금음날이 되기 전이지만 600냥을 가져왔소이다. 이제 금부처를 돌려주시지요. 박도섭이 자신만만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며칠 전 도둑이 들어 금부처를 도둑맞고 말았네. 조만득은 한숨을 푹푹 쉬며 괴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연기를 하는 것이었지만 500냥을 날린 생각을 하니 자연스레 한숨이 나왔지요. 도둑 맞았다고? 아니 이걸 어쩐단 말이오? 그 불상은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귀한 불상이오. 박도섭은 일부러 크게 화를 내었습니다. 그의 계산대로라면 이제 조만득은 불상값을 물어주기 위해 적어도 몇 천냥의 돈을 제안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조만득은 평온한 표정으로 하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봐라, 금부처를 가져오너라. 아니 금부처는 분명 도둑을 맞았다고 들었는데. 박도섭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인들이 금부처를 들고 나오자 그만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려버렸지요. 이 사기꾼 녀석! 가짜 금부처로 나를 속이려 했구나! 어서 관가로 끌고 가거라! 조만득의 호령이 떨어지자 하인들이 달려들어 박도섭을 포박했습니다. 박도섭은 발버둥을 쳤지만 소용없었지요. 이게 무슨 소리요? 내가 언제 사기를 쳤다는 겁니까? 이제 와서 발뺌이냐? 이 금부처가 가짜라는 걸 모른다 이 말이냐? 조만득은 금부처에 도금된 부분을 긁어내 보였습니다. 시커먼 쇳덩이가 드러나자 박도섭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지요. 이놈이 가져온 600냥도 압수하고 곤장 30대를 때려 유배형에 처하시오. 사또는 단호하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박도섭은 그렇게 멀리 섬으로 유배를 가게 되었고 조만득은 잃은 500냥 대신 600냥을 되찾았답니다. 그날 저녁 조만득은 손자 인성과 마당에 앉아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사기꾼을 잡은 것은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거웠지요. 인성아, 이 아래비가 욕심을 부리다가 이런 봉변을 당했구나. 내가 아니었다면 큰일 날 뻔했어. 할아버님, 이번 일을 교훈 삼으시어 앞으로는 돈보다 사람을 중히 여기시면 어떨까요? 인성의 말에 조만득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삐뚤어진 욕심으로 살아왔는지 돌아보게 된 것이지요. 그래, 내 말이 옳다. 이제부터는 욕심을 덜고 정직하게 살아야겠구나. 그 후로 조만득은 마을의 가난한 이들을 돕기 시작했답니다. 터무니없이 높았던 장리쌀의 이자도 낮추었고 가난한 소작인들의 형편도 헤아려 주었지요. 이보시게, 올해는 흉년이 들었으니 소작료는 반으로 줄이세. 대감마님, 감사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조만득의 변화에 놀라워했습니다. 한때는 돈밖에 모르던 사람이 이제는 인정 많은 어른이 된 것이지요.
세상에나 조참봉 나리께서 아주 다른 사람이 되셨구먼. 그려 손자 덕분에 아주 훌륭한 어른이 되셨지. 이렇듯 세상 사는 욕심을 부리면 화를 자초하게 되는 법입니다. 남을 속이려 한 자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되고 정직하게 산 이는 결국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지요.